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? 한국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분은 고작 몇 %인데 어떻게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 그룹 전체를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을까? 이건 그냥 영향력이 크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. 아주 적은 지분이 절대적인 권력으로 바뀌는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의 결과죠. 오늘 그 설계도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세계적으로도 아주 독특한 한국 재벌의 지배 구조를 이해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. 겉으로 보기엔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이끄는 것 같지만 그 위에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거든요. 지금부터 그 비밀의 잠금 장치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. 이 이미지가 바로 그 거대한 불균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저울 한쪽에는 오너 일가의 아주 작은 지분이, 다른 한쪽에는 그룹 전체라는 어마어마한 무게가 놓여 있죠. 이 불가능해 보이는 균형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,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우리가 파헤쳐야 할 핵심입니다.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소유와 지배의 불일치라는 개념에 있습니다. 보통 우리는 지분율이 곧 권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재벌의 지배 구조에서는 이 공식이 통하지 않아요. 진짜 힘은 단순히 주식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지분을 어떻게 활용하도록 구조를 짰느냐에서 나옵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중요한 건 지분의 양, 그러니까 얼마나가 아니라 그 지분이 지배 구조의 어느 전략적 요충지에 어디에 배치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. 마치 체스판에서 가장 강력한 퀸이 아니더라도 작은 폰 하나가 핵심 경로를 딱 장악하면 전체 판세를 뒤흔들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. 그렇다면 그 전략적인 배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도구는 뭘까요? 오너이가는 주로 세 가지의 아주 강력한 장치를 조합해서 자신들의 지배력을 극대화합니다. 첫째는 적은 지분으로 전체를 통제하는 피라미드 구조. 둘째는 5%를 30%처럼 보이게 만드는 마법, 바로 우호지분 네트워크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그룹의 혈류, 즉 돈의 흐름을 장악하는 내부 자금 흐름 통제조. 이 세 가지는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아주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막강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. 첫 번째 도구, 피라미드 구조부터 한번 보시죠. 오너 일가는 그룹의 맨 꼭대기에 있는 지주회사의 지분만 확실하게 장악합니다. 그러면 그 지주회사가 자회사를, 자회사가 또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식으로 통제력이 수직으로 쭉 뻗어나가죠. 이게 바로 권력의 레버리지 효과입니다. 작은 힘으로 거대한 시스템 전체를 움직이는 원리라고 할 수 있죠. 이 도표를 보면 오너 일가의 직접 지분은 5%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산술적으로만 보면 나머지 95%의 주주들이 힘을 합치면 언제든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.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.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도구인 우호 지분 네트워크가 힘을 발휘합니다. 오너의 직접 지분 외에도 친인척, 공익재단, 핵심 임원들, 그리고 다른 계열사들이 보유한 지분이 있죠. 이들은 법적으로 특수 관계인으로 묶이는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오너와 뜻을 같이 하는 사실상의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. 자,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변화가 바로 핵심입니다. 오너 개인의 5% 지분이 흩어져 있던 우호 지분과 합쳐지는 순간 20%에서 많게는 30%에 달하는 아주 견고한 의사결정 연합으로 변모하죠. 이 정도 지분이면 주주총회에서 대부분의 주요 안건을 안정적으로 방어하거나 통과시킬 수 있는 막강한 힘이 됩니다. 마지막 세 번째 도구는 바로 자금 통제력입니다. 그룹 내 계열사끼리 돈이 오가는 내부 거래는 단순히 비즈니스가 아닙니다. 그룹 전체의 자원을 어디에 배분할지 결정하는 전략적인 통로죠. 오너는 이 현금 흐름의 방향과 양을 조절하면서 특정 계열사를 키울 수도 있고 반대로 자금줄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 사실상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됩니다. 이건 지분율 숫자와는 또 다른 차원의 가장 실질적인 권력 중 하나입니다. 하지만 이런 구조적인 장치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. 이 정교한 시스템이 수십 년간 유지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걸 용인하고 때로는 오히려 더 강화시켜온 한국 특유의 문화적, 역사적 배경이 아주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. 속도가 생명이었던 고도성장기 경쟁 환경 속에서 오너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은 아주 강력한 무기였습니다. 또 창업주나 오너의 이미지가 곧 그룹의 브랜드 정체성이 되는 경향이 강했고요.
특히 IMF 외환위기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오너의 과감한 결단이 회사를 구했던 경험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권력이 총수에게 집중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살펴본 구조, 네트워크, 자금, 그리고 문화. 이 모든 조각들을 종합하면 마침내 재벌의 독특한 지배구조를 설명하는 단 하나의 공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. 복잡해 보였던 이 모든 현상은 결국 하나의 원리로 관통됩니다. 작은 지분이 어떻게 거대한 권력으로 증폭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권력 증폭 공식이라고 할 수 있죠. 바로 이 공식입니다. 오너의 작은 지분이라는 기본 값에 지배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키는 네 가지 승수, 즉 피라미드 구조, 우호 지분 네트워크, 내부 자금 통제력,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문화가 곱해지는 겁니다. 이 네 가지가 결합되면서 절대 권력이라는 거대한 결과값이 만들어지는 거죠. 결국 핵심은 지분율 자체가 아니라 그 지분을 증폭시키는 시스템의 설계에 있었던 겁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견고하게 설계된 권력의 성은 영원할까요?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 이 시스템 역시 완벽하지 않아서 내재적인 취약점으로 인해 특정 조건 하에서는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상속 과정에서 형제 간 다툼으로 지분이 흩어지거나 세대 교체가 순탄치 않을 때 권력 누수가 발생합니다. 또 그룹의 핵심 사업이 흔들려서 자금 동원력이 약화될 때 혹은 공정거래법 같은 국내외 규제가 강화될 때에도 이 견고했던 지배력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이 독특한 공식은 과연 언제까지 유효할까요?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더욱 높아지는 사회적 투명성 요구 속에서 이 견고한 권력의 방정식은 미래에 어떻게 변형되거나 혹은 해체될지 우리 모두가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.